사람들은 자식이 부모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 젊음, 내 남편과 함께한 세월 모두 자식 하나 잘 키워내겠다는 마음으로 살았지요. 그런데 그 자식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우리 아들은 코인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요즘 코인으로 다들 돈 벌더라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해. 저는 그냥 철없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지요. 가진 돈을 다 날리고 결국 빚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을 새도 없이 무릎을 꿇더니 엄마, 나 망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안 그러면 나 정말 죽어버릴 거야. 그 소리를 듣는데 제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통장에서 급히 뺄 수 있던 3천만 원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제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번이 마지막이야. 꼭 갚을게. 그 약속이 젖은 휴지처럼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아들은 또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들의 얼굴은 한 번 더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방법이 없어요. 엄마 지금 사시는 집 있잖아요. 그거 정리하고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이고 내가 모실게. 집만 정리하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 곁에 있던 며느리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같이 사시면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잘 챙겨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눈에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둘이서 허리 휘어가며 모아 마련한 집. 남편이 떠나기 전까지 지켜온 집. 그 집은 제게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안 도와주면 나 죽겠다는 말 앞에서 어느 부모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새 이불 냄새가 방에 가득했고 손주는 제 품에 매달렸습니다. 아들도 미안하다며 따뜻하게 말했지요. 하지만 달력이 넘어가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손주가 학교 가면 며느리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리를 아주 작게 하고 TV를 켰습니다. 그러면 꼭 그때 며느리는 청소기를 돌리더군요. 눈치가 보였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틀어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바보같이 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며느리는 항상 외출을 하더군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밥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라면을 끓여 혼자 먹었습니다. 국물이 왜 그렇게 짜던지요. 서러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해졌는지. 점점 며느리는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하기 시작했고 하루하루가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문턱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생활이 빠듯해요. 오래같이 사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고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함께 살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부탁해서 들어왔지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니?
말하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그래도 할 말을 계속했습니다. 너네가 빌려간 그 돈, 내 평생과 내 남편의 땀으로 모은 거야. 그런 돈을 빌려줬더니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장 집을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더 이상 며느리와 틀어지면 지금보다 더 지옥 같은 생활이 이어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방에서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은 퇴근해도 제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냥 좀 조용히 지내. 괜히 불화 만들지 말고.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면 미안했고 밥을 먹으면 죄스러웠습니다. 더는 이 집에 있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남편의 고향 후배였습니다. 그 후배는 남편이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동생 같은 사람이었고 저 역시 잘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형수님 잘 지내시죠? 지금 아드님 집에 계신다면서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힘들 때 형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그 덕에 다시 사람 구실을 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그 후배가 사업에 실패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시절 대출까지 받아 도와줬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을 이해하지 못해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후배는 제 사정을 우연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 옛 동네 지인인 영식 엄마에게 하소연했는데 그 이야기가 그 후배 귀에도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시골에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큰 돈 든 건 아닙니다. 시골이라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어요. 형수님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더 좋은 집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못내 죄송합니다. 저는 고맙기도 했지만 받아도 되는 걸까 하는 부담도 컸습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아들 내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미안한 마음은 뒤로 하고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집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자꾸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는지 후배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게 형님 은혜 갚는 길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오래인데도 그의 손길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 집을 나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집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숨기고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인의 집이 비어서 잠시 내려가 있으려고 한다. 아들은 휴대폰만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엄마가 편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아들의 모습이 괘씸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진 몇 장, 남편의 낡은 넥타이 하나, 작은 밥솥 하나. 며느리는 무심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나가실 건가요? 이번 주 안에 가능하시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 주에 나가마. 그리고 마침내 집을 나서는 날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길게 남았습니다. 불청객이 되었다가 쫓겨난 기분이 들었지요. 하지만 집을 나서면서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위해 살겠다. 내 삶은 내가 지켜내겠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흙냄새,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 모든 게
여기선 편히 숨 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작은 방에 앉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한 뼘씩 자라나며 내 얼굴을 비췄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동네에 재개발 얘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도를 펼쳐들고 집값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집값이 훌쩍 뛰어올라 노후 걱정은 사라졌다는 걸.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알려줄 생각도 없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이 집은 절대 그들에게 가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나 같은 노인들을 돕든 다 쓰고 떠나든 나는 이 집에서 내가 선택한 대로 웃으며 삶을 마무리할 겁니다.